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 거의 마지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을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48번부터 50번 긴 글 읽기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마지막으로 그것과 관련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읽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을 다 모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부분 1번부터 쭉 문제 풀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안 한 문제 중에 하나가 23번, 24번, 42번, 43번을 아직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42번, 43번, 23번, 24번의 공통점은 약간 스토리예요. 이야기가 있는 글입니다. 이야기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드라마와 비슷하죠? 어떤 특정한 줄거리, 스토리가 있고 그 안에서 인물의 감정, 심리라고도 하는데요. 심리, 문제에서는 심정이라고 하죠. 기분이 어때요? 어떤 마음이에요? 라는 걸 추측하는 문제와 읽은 글의 내용이 같은 것을 풀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3번, 24번 문제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 심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42번, 43번 문제는 저작권 때문에 이 본문이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23번, 24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문제를 보시면 밑줄 친 부분의 나의 심정이죠. 내가 느끼는 마음, 내 기분, 나의 feeling 찾는 건데요. 이때는 이 밑줄 친 부분을 먼저 보세요. 운전대를 꼭 붙든 채 앞만 보고 도로를 달렸다. 여기서 나의 심정은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1번은 나의 행동이나 말, 이 앞뒤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나의 심정이었으니까요. 이 나의 심정이었으니까 이 나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이 나의 심정, 나의 기분이 어떤지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요. 나의 심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밑줄 그은 부분의 앞부분 또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어떻겠구나, 심리가 어떻겠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행동이나 말 또는 단어를 통해서 추측하려면 사실은 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드라마 주인공이 누구와 만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드라마 보시잖아요. 그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물이 나이니까요. 내가 누구와 만났고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찾으면서 이 글을 읽으시면 되겠죠. 읽으면서 나오는 인물들, 사람들의 표시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퇴직한 아빠는, 퇴직이라는 건 일을 그만두신 거죠. 나이가 되셔서 한국에서는 보통 64세가 되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시는 나이가 됩니다. 64세부터 노인층으로 보기 때문이죠. 이제 이 연령을, 이 나이를 이제 70세로 올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한국의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퇴직이라는 건 일을 그만두다, retir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한 아빠는, 인물 나왔네요. 아빠는 매일 아침 운전을 해서 나를 직장까지 데려다 주셨다. 여기 보세요. 인물이 아빠와 내가 나오죠. 그럼 여기 추측할 수 있는 거, 나와 아빠 사이에 일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버지가 매일 아침마다
운전을 하시면서 나를 데려다 주시는 일이 있었죠. 그러면 일은 이겁니다. 아침에 매일이니까요. 쉬지 않고 계속 되는 거죠. 아침마다 직장에 데려다 주심. 아버지가 나를 차 운전해서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계속 볼게요. 출근길 대중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자, 왜 데려다 주셨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대중교통은 아시죠? 버스, 지하철, 택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이 트래픽, 교통은 불편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운전으로 데려다 주신 거죠. 아빠는 운전하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셨다.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두 번째 일은 운전하시면서 나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거죠. 잔소리가 뭐예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거 하세요. 하지 마세요. 라면서 약간 주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들 있죠? 비판하는 말들, 이걸 잔소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신입사원은 인사를 잘해야 돼. 돈 아껴 쓰고. 아들이 새로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인사를 잘해라. 돈 아껴 써라. 이런 잔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아빠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 두 번째는 아버지가 출근길에 데려다 주시면서 나에게 잔소리 많이 하신다.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또 볼게요. 출근길마다 잔소리 듣는 것도 싫고 운전도 하고 싶어서 운전면허를 땄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봐야겠죠. 지금 보세요. 여기서 나의 심리를 하나 추측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나를 데려다 주시면서 잔소리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마음, 나의 기분은 싫다라는 거였죠.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 잔소리 싫어. 그래서 해결 방법은 운전면허. 스스로 운전할 수 있게 면허를 딴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간단히 만화로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하지마 라고 말로 듣기 싫은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잔소리는 안 좋은 말이기보다는 이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말이잖아요. 이 도움을 주는 말을 했지만 아들은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아들이 운전면허를 딴 거죠. 자, 이렇게 직접 가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라이센스, 면허증을 따버렸어요. 자, 그러면 아침마다 아빠가 운전 안 해도 되니까 잔소리 안 들어도 되겠군요. 결국 중요한 건 잔소리 듣기 싫어. 아빠 잔소리 듣기 싫어.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심리. 자, 계속 보면요. 나는 면허증을 받자마자 아시죠? 바로 동시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법입니다. 면허증을 받고 바로 그 다음 행동, 직접 운전해서 출근하기로 했다. 다음에 나는 직접 운전해서 출근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데려다 주시는 것 필요 없는 거죠. 자, 새 차를 샀다가 아이고 잠시만요. 자, 새 차를 샀다가 긁히기라도 할까봐 당분간 아빠의 차를 빌려 쓰기로 했다. 자, 여기에 조금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자, 긁히다라는 건요, 약간 스크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상처 같은 거 나죠, 얼굴에. 뭔가 날카로운 거, 위험한 게 이렇게 지나가면 얼굴에 이렇게 빨갛게 상처가 나요. 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처가 나는 걸 긁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긁히기라도 할까봐 이제 당분간이라고 했는데요. 이 당분간은 이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말하는데,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당분간은 자, 정확한 기간은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동안, 가까운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조금 애매하시죠? 어떤 뜻이냐면 오늘이 8월 15일인데 당분간이라고 하면 정확히는 말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가까운 시일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뭐 한 달, 두 달이라는 이 1년 안에 가까운 기간 있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9월 또는 10월까지 어떤 행동을 할 거야 라고 할 때 당분간 행동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이해되시나요? 자,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자, 친구가 한국으로 여행을 한다고 해요. 한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자, 보통 여행을 다녀올 때 정확한 기간은 잡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5일에서 일주일 여행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물어봐요. 한국으로 얼마나 한국으로 좀 이상하네요. 한국에 얼마나 여행을 하고 올 거야? 얼마나 여행하다가 올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친구가. 5일 있을지 일주일 있을지 또는 좋으면 뭐 한 달까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정확한 기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당분간 한국에서 여행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기간을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이 짧은 시간, 조금 더 되는 짧은 시간, 1년 안이라는 그 기간을 나타낼 때는 이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럼 이거죠? 새 차를 샀다가 차가 상처가 날까봐, 긁힐까봐, 걱정일까봐, 자, 앞으로는 1년 안으로는 아빠의 차를 빌려서 쓰기로 했대요. 그럼 두 번째 아빠 차를 빌려서 써요. 라는 거죠. 자, 사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한다. 아빠에게 나도 그 정도는 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출발했다. 자, 여기서 사방이 뭘까요? 사방은 동서남북 이 모든 곳,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곳을 사방이라고 합니다. 동서남북 모든 곳, 눈으로 볼 수 있는, 너무 글씨가 크죠? 여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방이라고 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곳, 동서남북 모든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어도 있어요. 사방군데라고 하면 모든 장소를 나타내는 뜻이 됩니다. 모든 장소, 갈 수 있는 모든 곳 장소. 예를 들어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갔는데 다시 나오고 갔는데 다시 나와요. 그러면 이럴 때 사방군데를 가봐도 식당에 자리가 없네. 모든 곳, 모든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 사방군데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동서남북 모든 곳을 잘 보면서, 잘 살피면서, 주의하면서 이런 뜻이 되겠죠? 운전해야 한다. 자, 아빠에게 나도 그 정도는 안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자, 큰 소리 치다라는 건요. 자, 이거 단어 심정, 감정과 연결해서 보면 큰 소리 치다가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태도가 큰 소리 치다라는 행동과 연결이 됩니다. 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행동하거나 말할 때 쓸 수 있죠. no problem. 걱정하지 마. 나 잘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는 큰 소리 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을 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번에 토픽 시험을 보는데 이번 토픽 시험이 쉬웠어요. 그래서 6급 딸 수 있어 라는 마음에 기대도 있고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면 쉬웠다고 큰 소리 쳤다. 친구들에게 이번에 너무 쉬웠네. 이번에 너무 쉽지 않았어? 이번에 잘 본 것 같아. 라고 자신감 있는 태도, 자신감 있는 마음을 드러낼 때는 큰 소리 치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
아버지가 운전 안 해도 나 잘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거죠. 자, 그럼 여기에 감정, 자신감이라고 한번 쓰고 시작할게요. 앞에서는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고 실증나는 싫게 생각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운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신감 있는 태도와 반대, 자신이 없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운전하는 내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 뭐예요? 이것도 이 사람의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 심정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다 라고 하면요, 무섭거나 두렵거나 걱정이 많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행동이 나타나요. 뭔가 너무 무서워요. 또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돼요. 불안도 적어야겠네요. 불안하고 걱정돼요. 그럴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 것은 앞에서 자신감 있는 것과는 반대가 되겠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을 때와는 달랐다. 아빠 옆에 앉을 때는 전혀 불안하거나 걱정도 없고 무섭지도 않았는데 이제 내가 아빠 자리에서 운전하게 되니까 걱정, 불안, 무서움 이게 다 생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이 사람 행동 보면 운전대를 꼭 붙은 채. 자, 꼭 붙들었다라는 건요, 꼭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디즈니랜드나 에버랜드 같은 놀이공원 갔을 때요, 놀이공원에서 무서운 바이킹 같은 거 있죠.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무서운 바이킹 같은 걸 탔을 때 보통은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있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꼭 잡아요. 맞아요? 주로 여기에서 나오는 꼭 붙들다라는 거는 두려움, 무서움 또는 긴장감 이런 것 때문에 손을 꼭 붙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인터넷이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이렇게 바이킹을 타고 내려와요.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V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섭거나 두려우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를 꽉 잡고 막 우는 사람도 있죠. 이거 볼게요. 바이킹 울상 이라고 하면 이게 역시 높은 곳에 있어서 잘 찍히진 않는군요. 이렇게 꼭 붙들고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우니까요. 그럼 이때는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죠. 긴장되고 무서워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글에 나오는 이 나는 이 똑같은 감정이에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요. 또 무섭고 두려워서 운전대를 꼭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도로를 달렸다라고 나오는 거죠. 앞만 봤다라는 건 옆에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이 뒤에를 볼 수 있는 거울로 백밀러라고 하죠. 백밀러로 뒤에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너무 긴장돼서 여유 없이 이렇게 경직된, 긴장된 상태를 나타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사람의 심리, 이 행동으로, 나의 행동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운전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 두려움, 긴장이 너무 큰 거죠. 두렵고 크게 긴장되는 마음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나거나 이럴까봐 긴장과 두려움, 걱정이 훨씬 더 많은 상태가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긴장했기 때문에 앞만 보고 있어요.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얘 지금 운전대를 꼭 붙들고 있네요. 긴장돼서 이 표정도 긴장된 거 보이시죠? 앞만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고요. 자, 퇴근하고 집에 무사히 돌아왔을 때 안도감에 눈물이 날 정도였다. 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인물의 심리가 바로 나왔어요. 안도감. 안도감은 뭐예요? 어휴, 다행이다. 안심하는 마음을 안도감이라고 해요. 여기 볼게요. 안도감이라는 것은 어떤 걱정이나 불안이 끝나서 지나가서 안심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이 단어, 그 다음에 위에 나오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 밑줄 그은 부분에서는 많이 긴장하고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무사히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무사히. 무사히는요, 좀 쉽게 말하면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무사히 할 때 이 무자가 없다 라는 뜻이고요. 이 사자가 accident, 사고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고나 사건, 어떤 안 좋은 일이 없이 라는 뜻이 되니까 안전하게 돌아왔다. 다행히도 안전하게 돌아와서 안도감에 눈물이 날 정도였다. 와, 이렇게 행동도 나오네요. 안심하고 긴장이 풀리니까 눈물도 이렇게 나는 거죠. 자, 매일 나를 데려다 주신 아버지에게 새삼 감사함을 느꼈다. 그럼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잔소리하는 거 싫어서 운전면허를 땄는데 이제는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단어 하나만 더 보면요. 새삼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새롭게 이런 뜻이 됩니다. 새삼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거나 알게 될 때 새삼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토픽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토픽 시험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다시 문제를 푸니까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이럴 때 시험 오랜만에 시험 토픽 시험을 보니 새삼 토픽 시험이 어렵게 느껴졌다. 어렵게 느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삼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맞다 이랬지 라고 깨닫게 될 때, 알게 될 때 새삼이라고 써요. 자, 오늘 정리한 이 단어들은 꼭 다시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한번 답을 풀어봅시다. 자, 나의 심정 한번 찾아볼까요? 긴장, 두려움 관련된 거 뭐 있어요? 긴장 그대로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라이브 수업이 아니라 녹화 방송이니까 이게 바로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끊김없이 이제 바로바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은데 좀 약간 반응을 확인할 수 없는 게 좀 답답하긴 하네요. 자, 다음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한번 문제를 볼게요. 이거 이미 이전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공부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나에 대해서 쭉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주목할 건 나의 행동이나 나의 감정을 찾아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동사를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회사에 다녀왔다? 다녀왔다는 go to back.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요? 아빠 차 운전을 해서 회사 갔어요. 그러면 회사에 다녀오는 방법이 아빠 차로 다녀왔다?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대중교통 출근했다. 이거는 안 봐도 X인 걸 알 수 있겠네요. 대중교통 출근은 없었죠. 자, 3번 운전면허 따자마자 자동차를 새로 구매했다. 자, 이 구매하다라는 건요. 사다라는 뜻입니다. 자동차를 새로 샀다. 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보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아빠의 조언. 조언이라는 단어는 같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언, 잔소리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조언과 잔소리는 둘 다 말하는 사람이 조언을 하거나 또는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 이 도움이 되는 말, 이걸 조언이라고 해요. 이 조자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이 말을 조언하다, 조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잔소리도 똑같아요. 잔소리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도움이 되라고 하는 말인데, 조언은 결과가 이게 실제로 듣는 사람이 도움이 되거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잔소리는 말하는 사람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싫어요. 듣는 사람은 듣기 싫어요. 자, 그런 말은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하지 마, 이런 말들은 사실은 다 걱정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이 맞아, 저 말이 맞아, 엄마 아빠 말대로 해야지 라고 그 말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조언이 되고요. 왜 자꾸 저런 말 하는 거야, 듣기 싫어 라고 하면 잔소리가 돼요. 똑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도움이 된다 라고 느끼면 조언이고요. 듣기 싫어, 싫어, 짜증나 라고 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아빠의 조언 덕분에 운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뒤에가 중요하겠죠? 운전하는 것 어렵지 않으니까 쉬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일단 1번부터 아빠의 차를 운전해서 회사에 다녔다 라는 것 여기 있죠. 새 차를 샀다가 긁히기라도 할까봐, 을까봐는 걱정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당분간 아빠의 차를 빌려 쓰기로 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빠 차로 운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아빠의 차를 이용해서 회사에 출근했다가 집으로 퇴근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답은 1번 됩니다. 괜찮죠? 자, 2번 볼게요. 대중교통 아니에요. 출근길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매일 아침마다 아빠가 데려다 주셨다. 차로 운전해서 데려다 주셨다 라고 했었죠. 네, 여기서 1번 틀린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출근 아닙니다. 아빠 차로 아빠가 직접 데려다 주셨죠. 자, 다음에 운전면허 따자마자 자동차를 새로 구매했다라고 했는데 아니었죠. 어떻게 해요? 새 차를 샀다가 긁히기라도 할까봐 아빠 차를 빌려 쓰기로 했어요. 이 부분에서 나는 차를 산 게 아니라 아빠 차를 빌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운전하는 거 어렵지 않았다. 어렵지 않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운전하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고 운전대를 꼭 붙든 채 앞만 보았고 무사히 돌아왔을 때는 안도감에 눈물이 날 정도였다는 걸 보면 운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 틀렸고요. 아빠가 조언하신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잔소리로 느꼈었죠. 특히 자동차 운전에 대한 잔소리가 아니라 잔소리 있긴 있었네요. 여기 있었죠. 아빠가 사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한다라는 조언은 하긴 하셨네요. 근데 나는 괜찮아, 나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 아빠의 조언은 있었지만 운전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 이거는 틀렸네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긴 글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46번, 47번 볼 건데요. 사실은 44번부터 50번까지는 앞의 내용과 달리 글의 내용도 길어지고 또 단어도 어려워지고 주제도 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풀고 끝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이걸 같이 연습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게 같이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의 문제가
윗글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라고 나오죠. 자, 우선 여기서 나오는 필자라는 것은요, 글 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을, 이 글을 누가 썼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을 우리는 필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태도는 뭘까요? 태도, 글을 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태도는 글을 어떤 마음의 방법으로 표현했어요? 방법보다는 이 표현에 좀 가깝긴 합니다. 예를 들면 태도는 이런 거예요. 글을 쓸 때 이 글 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겠죠. 주제. 이 주제를 어떻게 말을 하나요?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것에 따라서 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주제. 토픽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이걸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 열심히 공부하세요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걸 표현할 때 토픽 시험이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토픽 점수가 낮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이나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없어요. 졸업을 할 수 없어요. 라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하세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표현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는 필요한 토픽 자격증이, 토픽 시험이 왜 중요한지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토픽 공부하는 게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겠지만 토픽이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대학교에 가거나 좋은 일자리를 받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참고 계속 꾸준히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계속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 주제는 똑같아도 표현이 달라요. 좀 더 부드럽게 상대방에게 권유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추천하는 거죠. 맞죠? 네, 이걸 표현이라고 해요. 이게 태도가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게 태도에 해당하죠. 사실 이 태도를 나타내는 한국어 단어들은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전 강의 영상에서 이미 찍었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태도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찾아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태도를 나타내는 이 문제는요, 보통 문제가 이렇게 나눠져요. 앞부분은 1번부터 4번에서 앞부분은 이 글의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게 주제가 되겠죠. 이 주제, 글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표현, 이 태도에 대한 것을 물어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1번은 기대하고 있어요. 2번은 우려해요. 3번 감탄해요. 마지막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까지 인간문화재가 더 많이 배출됩니다 라는 게 글의 내용이고요. 이걸 기대하는 태도로 인간문화재가 많이 배출된다 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기대하는 게 뭐죠? 기대한다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태도 나타내는 단어 정리해서 이거 한 번에 정리했었어요. 희망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기대한다, 이런 것들 다 같은 태도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우려한다 태도죠. 우려한다 뭐죠? 앞에 글의 내용은 국가 무형문화재 전수 단절되는 것 우려. 우려는 걱정한다, 염려한다, 우려한다 같다고 했었죠. 걱정하는 마음, 걱정하는 태도를 우려한다 라고 나타냅니다.
자, 3번 감탄하고 있다. 뭘까요? 감탄. 인간문화재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하면 그 태도나 모습을 감탄. 감탄은요. 와우. 놀라면서도 그 놀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와 진짜 대단해 최고야 라고 놀라면서 그 대상을 이렇게 높이 생각할 때 감탄한다 라고 해요. 와우 진짜 대단해요. 이걸 감탄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감탄하다 뭐 경의를 표현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에는 요구한다 있는데요. 뭘 요구하나요? 무형문화재 선정 절차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는 주장한다, 바라다, 청하다 같은 의미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한번 글의 내용을 읽어보고 태도를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이 필자의 태도는요, 여러분 뭘 보시면 되냐면 이것도 주제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로 이 주제를 어떻게 나타냈어요?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제 찾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주로 많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처음 시작할 때 보면 현행문화재보호법에서는 이라고 나옵니다. 자, 현행이라는 건요. 현재 행해지는, 현재 진행하는 이런 뜻이에요. 현재 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는 아시죠? 한 나라에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과거의 유산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옛날 궁궐이라던가 아니면 옛날 사람들이 사용한 물건 같은 걸 문화재라고 해서 소중히 보호하고 망가지지 않게 이걸 잘 지켜서 다음으로 넘겨주죠. 문화재 보호법, 법으로도 만들어졌나 봐요. 문화재보호법, 지금 있는, 현재 지키고 있는 이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역사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음악, 무용, 공예 기능 등을 국가무형문화재로 규정하고 있다. 벌써 단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우시면요. 항상 한국어는 마지막 서술어 부분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문화재보호법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요. 규칙으로 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규칙으로 룰로 만들어서 이거야 하고 정해놓았다 라는 거죠. 문화재보호법은 정했다, 규칙으로 정했다 라는 뜻이에요. 뭘요? 국가 무형문화재로 정했다 라는 겁니다. 무형이라는 걸 알아야 이 문장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이 무형이라는 건 형태가 없는 것을 무형이라고 해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무형이라고 하면 형태가 없는 것을 무형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유형이라고 하면 형태가 있는 것을 유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유형 문화재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대로 갖다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유형 문화재라고 해요. 예를 들면 예쁜 도자기 같은 거, 또 사람이 직접 이렇게 뭐 만든 물건, 이런 모든 물건들 또는 건물 이런 것들은 유형 문화재죠. 직접 겉으로 형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무형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겉에 있지 않은 형태가 없는 것을 무형문화재라고 하고요. 주로 이런 것들은 스킬 같은 것들입니다. 저거 어떻게 하지? 방법이 뭐지? 예를 들어 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저렇게 도자기가 이쁘게 나올까? 그 만드는 사람의 그런 스킬, 재주 이런 것은 형태가 없죠. 만들어 놓은 결과를 유형문화재라고 하고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기술 이런 것들을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음악은 직접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의 그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직접 능력, 실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들. 스킬, 스킬이라고 하면 좀 그러겠네요. 한국어로 아까 사용했던 단어인데 직접 할 수 있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음악이나 무용, 춤 같은 거, 춤 또는 공예 기능, 이런 도자기 같은 걸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술, 기술, 스킬, 기술, 이런 것들은 다 무형문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는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정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단어 모르시는 건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음악, 무용, 공예 기능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과거에 어느 시기에 했는지 역사를 생각할 때 가치가 있는 것. 예술적으로 눈에 보기에 좋고 그다음에 듣기에 좋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줘요.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 이걸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부분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이 규칙에 따라서 국가 무형문화재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무형문화재는 어떤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결과 이야기할 때 이에 따라 써요. 이 앞에 정해진 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라는 뜻이 되겠죠. 이에 따라 라는 건 접속사 잘 보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결과 어떻게 되죠?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문화재 중 원형 그대로 계승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 그럼 이거 뭐예요? 결국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 무형문화재가 무엇인지 그 정의, 규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 규칙에 따라서 국가 무형문화재를 지정한다, 정한다. 지정이라는 것은요, 직접 이렇게 하나를 골라서 손가락으로 골라서 정하다라고 할 때 지정이라고 합니다. 지정한다, 선택해서 정한다 라는 뜻이죠. 선택해서 정한다. 국가 무형문화재로 선택해서 정한다. 자, 어떤 거요? 아까 역사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다는 건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죠. 오래, 옛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세대라는 건요, 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걸 세대라고 해요. 세대에 걸쳐서 전승은 뭘까요? 전승은 야, 나 아버지가 이거 엄마가 썼던 건데 너도 써? 라고 주는 거예요. 전승. 전에서 내려오다 라는 뜻입니다. 잠깐 적어볼게요. 전승이라는 건요, 아버지에서 아들, 또 그 아들로 전해져 계속 물려서 내려오다, 지금까지 이어지다 라고 할 때 이걸 전승이라고 하고요. 아버지, 아들, 그 아들 이렇게 연결되는 걸 이걸 세대라고 하는 거죠. 세대. 몇 세대에 걸쳐서 전해졌어요 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다는 거는 얼마나 오래됐어요 라는 걸 나타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승되어 온 것이 예술적으로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원형 그대로 계승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거 예술적으로 보기에 좋고 과거에 있는 것 그대로 계승은 전승과 비슷합니다. 이어서 내려오다 비슷해요. 전승, 계승 비슷합니다. 이어져 전해질 만한, 다음으로도 또 그 아들에게 전해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한다 라는 거죠. 모든 음악이 아니라 옛날부터 들어온 음악 중에 들어보니까 옛날에도 그대로 음악을 했고 들어보니 너무 아름다워요. 다음 아이들에게 전해줬을 때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정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형문화재를 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어떤 것들을 무형문화재로 정하는지, 오래된 것들, 역사적 가치가 있고 또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정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무형문화재는 이니까요, 앞에 나온 이 지정된 국가 무형문화재가 됩니다.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이 무형문화재는
형체가 없으므로, 아까 형체가 없는 게 무형이라고 했었죠? 이 형체가 없으므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인간 문화재로 지정해 이들을 통해 문화재가 보존되도록 한다. 문장이 너무 길 때는 연결 표현을 한번 끊어주셔야 돼요. 먼저 이유, 원인, 표현, 의무로 끊어서 형체가 없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뭐예요?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인간 문화재로 지정합니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 기능을 직접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인간 문화재다라고 직접 지정한다는 거죠. 선택해서 지정해요. 지정해. 그래서 또 이게 원인이 되고요. 뒤에 결과가 돼요. 어떻게 되나요? 이들을 통해서 이 앞에 인간 문화재,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재가 보존되도록 합니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결국 이거예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이것에 따라서 국가 무형 문화재를 지정하는데 이 국가 무형 문화재는 형체가 없으니까 인간 문화재를 지정해서 문화재를 보존한다. 이 방법 되겠죠. 자, 그런데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주제 찾기에서도 이런 반대에 나타내는 역접이라고도 하는데 앞내용과 뒷내용이 반대될 때 하지만 그러나 그런데 같은 접속사가 나오면 여기 중요하죠.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무형 문화재 앞에 나온 이런 무형 문화재를 전수받으려는 사람이 줄고 있어. 문화재 보존에 비상등이 켜졌다. 와, 비상등이 뭘까요? 여러분 어딘가 가는데 빨간불이 깜빡깜빡깜빡 거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빨간불이 깜빡깜빡깜빡 거려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뭔가 문제가 있어. 조심해야 돼. 주의해야 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상등이 켜졌다라는 단어는요. 비유적인 의미로 문제가 있다. 주의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한번 적어보면 비상등 켜지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어려운 점이 있다. 주의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수라는 것은 이 전자가 이어준다는 거죠. 맞죠? 이 승은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승이라고 하고요.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전해지는 걸 내가 받아요 라는 뜻으로 전수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문화재를 주고 싶어 하는 사람, 선생님에게서 이걸 배워가지고 받게 되는 사람은 전수받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전수받다. 전승하다와 전수받다는 반대 의미가 되겠죠. 전승하다, 전해주다 라는 뜻이고요. 반대, 전수받다 라고 하면 자, 그걸 받아들이다, 전해준 것을 잘 배워서 받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어떤 것을 잘 배워서 받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온 이 비상등이 켜졌다, 이거는 잘 비유적 표현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점이 지금 여기 생긴 거죠. 문제점 이겁니다. 이 무형 문화재는 인간 문화재로 보존이 되는데 이 인간 문화재가 되겠다라는 이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서 문제다. 문화재를 보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어렵게 기능을 전수받더라도 무조건 인간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이라는 건 아무 조건 없이 100% 가능할 때 무조건이라고 해요. 제가 슈퍼에 가면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꼭 먹어요. 100% 먹어요. 이라고 할 때는 무조건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아니다 라는 건
열심히 전수 받아도 노력을 해도 인간 문화재가 되는 건 아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어렵게 기능을 전수 받는데 노력해서 배우는데 인간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능을 연마하는 동안에는 국가의 경제적 지원도 없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유가 나와 있죠. 열심히 노력해도 인간 문화재가 되는 것 아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기능을 배우는 동안에는 경제적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도 인간 문화재가 못 되면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거니까 문제가 되고요. 여기서 연마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기능을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하게 되는 것, 이걸 연마하다라고 해요. 이것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마하다는 어떤 기술, 기능, 스킬 같은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할 수 있게 하다. 이걸 연마하다라고 해요. 노력할 때 연마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 같은 의미로는 연마하다를 갈고 닦다라고도 표현해요. 열심히 갈아서 열심히 닦아요. 주로 이렇게 우리가 칼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곳에서 보면 이런 좋은 칼 같은 거를 열심히 이렇게 갈다라는 건 이 칼이 날카롭도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칼을 깨끗이 닦아요. 그러면 이 칼이 잘 지켜지겠죠. 날카롭게. 맞죠? 마침 사람의 능력도, 사람의 스킬도 이렇게 잘 관리한 칼처럼 계속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걸 연마합니다, 갈고 닦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로 기술이나 기능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나타낼 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능을 열심히 노력하는, 준비하는 중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동안에 경제적 지원은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전통 문화는, 전통이라는 건 한국의 과거부터 이어져 온 문화, 고대 문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민족의, 한국 민족, 그 나라 사람들의 자긍심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는 이 문화는, 전통 문화는 그 민족이 느끼는 자긍심, 스스로 한국 사람이어서 너무 좋다, 자신 있는 마음, 행복한 마음을 자긍심이라고 해요. 스스로 느끼는 뿌듯하고 든든한 마음이라는 거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자랑스러워, 이걸 자긍심이라고 해요.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렇게 사람들이 줄어들면, 인간 문화재를 열심히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무형문화재의 명맥이 끊이는 일이 생길 것이다. 명맥이라는 것은요, 대를 이어서 전승하는 걸 말해요. 명맥은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쉬는 거 있죠. 숨을 쉬면 계속 살잖아요. 그죠? 근데 숨을 쉬지 않아요. 그럼 이게 끊어지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명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계속 살 수 있는 것을 명맥이라고 하고요. 이걸 비유적 의미로 명맥이 끊이다 라고 하면 이어지던 기술이나 과거부터 전수되던 기술이나 기능이 끊기다. 더 이상 그걸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끝나다. 끝나다 라는 뜻으로 명맥이 끊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무형문화재는 이제 다음에 몰라요. 없어져 버려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전체 내용 보면 결국 이거네요. 문화재보호법을 따라서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데, 자, 이건 인간 문화재를 지정해서 문화재를 보존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전수받으려는 사람이, 인간 문화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문제다. 이유 두 가지 나와 있죠. 열심히 노력해도 경제적 지원 보장받을 수 없고 인간 문화재 지정되는 것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형문화재의 명맥이 끊어지게 된다.
끝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태도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는 결국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인간 문화재를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후부터 주제가 되죠. 이 무형 문화재, 인간 문화재를 위해서 노력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 무형 문화재가 사라지고 있어, 사라질 수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태도 뭘까요? 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무형문화재 명맥이 끊어지는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건 지금 이거 잘 지켜야 돼. 보존이 안 돼. 라는 말을 걱정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또 내용도 보면요. 무형문화재의 전수 이어지는 게 단절됩니다. 끝납니다. 라는 거죠. 이 단절되다는 게 명맥이 끊이다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5답 틀린 답 보면 인간 문화재가 앞으로 더 많이 배출이라는 것은 더 많이 생깁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라는 건데요. 문화재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더 많이 배출 아니죠? 또 인간 문화재 되기에 노력하는 사람의 자세. 얼마나 노력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런 건 안 나왔어요. 노력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온 내용 없었습니다. 또 무형문화재 선정 절차 투명하다라는 건 공정하게 거짓, 부정, 비리, 나쁜 것 없이 모두에게 공개해서 공정하게 진행하는 걸 투명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것도 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네, 투명하다라는 것은요, 이제 보통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싶어서 뒤로 돈을 준다던가, 또는 나쁜 짓으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일이 불가능하도록, 부정적인 행동,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토픽 시험 볼 때도, 똑같이 노력해서 시험을 보는데, 남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 노력하지 않고 몰래 이렇게 보고 컨닝하거나 또는 다른 친구들 거 보고 베껴 쓰는 친구들 있죠. 그거 나쁜 행동이잖아요. 맞죠? 그걸 비리라고도 해요. 이런 부정적인 행동, 나쁜 행동 이런 것이 없는 것. 이런 나쁜 행동이 없도록 모든 걸 다 공개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공개하는 것, 공개해서 모든 걸 보여주는 것을 투명하다라고 하고요. 투명한 것은 공정하다와 연결돼요. 공정하게 모두가 뭐 불만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손해봤어, 이거 문제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걸 모두 공평하고 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거 투명하게 할 거를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단어들 잘 보시고요. 내용의 흐름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서 4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의 흐름만 한번 다시 보면 현행문화재보호법에서 이것에 따라 현행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국가 무형문화재를 정하는데 이건 인간 문화재를 정해서 문화재 보존하도록 한다라는 거였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문제점은 이 인간 문화재 하려는 사람들, 이 인간 문화재를 내가 이어서 하겠다라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서 문화재 보존이 안 된다, 문제가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왜 전수받으려는 사람이 줄어드는지 이유 나와 있었고요. 자, 그래서 무형문화재가 이제 사라질 수 있다, 없어질 수 있다 라는 걱정까지 마지막에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내용 보면 자, 먼저 문제는 다 국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빼고 한번 볼게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 바로 틀렸죠. 왜요? 현행문화재보호법 있고 이 법에 따라서 지정한다,
선택해서 정한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을 기준으로 이걸 근거로 해서 무형문화재가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보호되고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는 그 기능을 보유하다 라는 건요. 이 보자가 직접 가져서 유지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 기능을 가지고 유지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 문화재를 통해 전수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보면요. 국가 무형문화재 어떻게 돼요? 기능을 보유한 사람 그대로 나오네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간 문화재로 지정하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재가 보존되고 있다. 어떻게 해요? 전수를 통해서 보존되고 있다 라고 나왔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보존하는 방법은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다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문화재 기능을 전수받는 동안 경제적 지원 받을 수 있다. 이것도 그대로 나와 있었죠. 기능을 연마하는 동안, 전수받는 동안, 연마하다, 전수받다 똑같아요. 연마하다가 스킬이나 기능 또는 기술을 갈고 닦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였죠. 배우려고. 국가의 경제적 지원 없기 때문이다 나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 아니죠. 받을 수 없어요. 마지막 볼게요. 국가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으려면 시대에 맞게 변형해야 한다. 그러면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래 과거에 있는 이 문화재 원형, 문화재의 그 모습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앞에 조건에 보면 보세요. 국가 무형문화재는 원형 그대로 계승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정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원형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는 뭐예요? 바꾸지 않고 라는 뜻이에요. 원래의 모습, 원형,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라는 뜻이기 때문에 변형한다도 틀렸죠. 여기서 4번 틀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48, 49, 50번 남았는데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48, 49, 50번 풀면서 좀 이어서 다른 문제들 48, 49, 50번도 한번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조금 단어 어려운 거 많았는데 그 단어 체크해서 꼭 정리하시고 혼자서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